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은아입니다. 저는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비욘디 연속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요실금과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요실금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여성 요실금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한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요실금 유병률은 약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50대 이상의 여성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30-40 대에는 이제 출산 이후에 복합성 요실금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50대 이후에서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관련 요실금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급박성 요실금이 동반돼서 혼합성 요실금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듯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실 요실금은 우리 생명에 뭐 지장을 끼치는 그런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혹시 나한테 소변 냄새 날까?"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소변이 셀까 봐 되게 두려워하시고 이러한 걱정이 자존감 저하나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성이라면 이런 충격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조금 외출을 회피하게 된다든지 사람 만나는 걸 좀 피하게 된다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이제 활동을 할 때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요실금이 경증 우울증 수준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삶의 전반적인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상당히 불편한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실금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바로 치료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놀라운 점은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의 8% 정도만이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면 이제 100명 중 8 명이니깐요. 상당히 적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성 요실금 환자의 내원율이 낮은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요실금 질환을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거나 이렇다고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 요실금은 소변이 샌다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은 내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인지 몰랐다.' 아니면 또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요실금은 대표적인 비뇨의학과 질환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는 점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요실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요실금이 뭔지 한번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실금은 소변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요도 밖으로 소변이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요실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소변이 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소변이 샌다는 증상에 기반한 광범위한 임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실금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실금의 분류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복압성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한 50% 정도 되고요. 배에 힘을 주거나 뭐 기침, 재채기, 운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상황입니다.
급박성 요실금은 이제 소변이 갑자기 급해지고 그러면서 참지 못하면서 소변이 새는, 화장실 가기 전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샌다. 이것이 바로 급박성 요실금입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된 형태의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런 요실금들은 비교적 드문 형태의 요실금이기는 한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인류성 요실금은 뭔가 다른 질환이나 원인으로 인해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에 방광에 소변이 이제 가득 차서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방광 요도 밖으로 소변이 흘러넘치는 그런 형태의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진성 요실금은 어떤 이제 요러 개의 해부학적인 이상, 예를 들자면 비정상적인 구멍이 있다든지 요관이나 요도 이런 입구가 비정상적인 위치로 개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소변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새는 그런 형태의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요실금은 드문 형태의 요실금인데요. 이건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은 정상인데 치매라든지 그런 인지 장애가 있거나 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변이 차고 소변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행위 자체가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소변이 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 급박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압성 요실금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를 적어 놨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실금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내가 어떨 때 소변이 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실금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 보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크게 웃을 때, 걷거나 뛸 때, 운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를 때, 무거운 걸 들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소변이 주로 새게 됩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진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어떤 주관적 증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학적 검진입니다. 그래서 골반을 검진을 해서 요도나 질 이런 데 골반 장기 이런 것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복압을 증가시켜서 기침을 한다든지 발살바 이런 힘을 주게 돼서 요도가 흔들리는 큐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각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요도의 과활동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요역동학 검사가 있겠는데요. 요역동학 검사는 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도, 방광, 뭐 직장 이런 데 압력을 측정하는 카테터를 넣고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요도와 뭐 요도 괄약근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가 사실 굉장히 쪼끔 환자분들 사이에서 힘든 검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검사 자체가 굉장히 뭐 아프고 힘든 그런 검사는 아닌데, 이 검사가 이제 검사 자체가 요도에 요도나 뭐 항문 이런 데다가 카테터를 넣고 하는 검사다 보니까 검사 자체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쪼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검사 시간이 2-30분 정도로 꽤 길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쪼끔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검사는 요실금 수술 전에 필수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검사는 요실금 수술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광이나 요도 전립선 비대증 이럴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비뇨의학과의 대표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여성의 골반을 그린 그림인데요. 골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골반 뼈가 있고 뒤에 꼬리뼈가 있고, 그게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밑이 뻥 뚫린 데기 때문에 그 골반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 방광,
자궁, 직장 이런 이제 골반 장기들이 얹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밑이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골반 장기들을 받쳐줄 수 있는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이루어져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우리가 뛰거나 복압이 올라가고 이럴 때 이런 장기들을 제 자리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뭐 임신을 했다든지 또 질 쪽으로 출산을 한다든지 뭐 폐경이 된다든지 노화가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골반 저근육이 약해지고 손상되게 되면은 음 이렇게 이제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 운동 이렇게 복압이 증가될 때 이 빨간 부분이 골반 저근육인데요. 원래 얘가 이렇게 짱짱하게 골반 근육이 짱짱하게 이제 골반 장기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요도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도 과활동성이라고 하고, 이게 복압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는 요도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요도를 지탱해 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의 수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 수술이 중부요도 슬링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이런 얇은 어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얇은 메쉬를 요도 밑에 이렇게 받쳐 줘서요. 이제 우리가 복압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 이 요도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도를 지탱해 주는 그런 원리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먹 침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도를 밑에서 받쳐 주는데, 평상시에는 요도에 어떤 이제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복압이 증가할 때만 요도가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요도를 밑 위로 밀어서 지지해 주는 다이나믹 킹킹이라고 하는 원리의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도 밑에 메쉬를 넣는 수술은 다 중부요도 슬링술인데요. 요실금 수술 종류가 이제 많다고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요도 밑에 메쉬가 들어간다 이 컨셉은 똑같은데 이제 메쉬가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TVT, TOT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이 메쉬거든요. 그래서 TVT는 우리가 치골 후 쪽 공간을 통해서 메쉬가 이렇게, 즉 아랫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메쉬가 뚫고 들어가게 되겠고, TOT라고 하는 방법은 골반에 있는 이제 구멍인 폐쇄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메쉬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제 약간의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은 보시면 이제 TVT는 이렇게 약간 각도가 V자로 어큐트하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TOT는 살짝 완만하게 요도를 받쳐주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보면은 음 T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아랫배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TOT에 비해서는 약간 방광이나 장을 에 이제 손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출혈이나 요런 게 쪼끔 높고 더 강하게 요도를 압박해 주기 때문에 요실금 치료 효과가 일부 연구에서는 약간 높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요도 압박감 때문에 수술 후 절박뇨나 배뇨곤란, 잔뇨가 쪼끔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분에게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적합하냐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을 할지는 그 수술하는 오퍼레이터의 어떤 선호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간단히 이제 여러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실금이 아주 심한 형태의 경우에는 TVT가 쪼끔 더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급박뇨나 빈뇨 이런 게 동반돼 있는 경우에는 TOT가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진료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요실금 수술하면 다 좋아지나요? 이게 지금 궁금해하십니다, 많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실금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요실금은 딱 하나입니다. 복압성 요실금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주무시다가 소변 본다든지 급박요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교정이 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부에서는 수술 후에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 혼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약물 치료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급박성 요실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전체 요실금의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게 환자분들은 소변이 새면 다 요실금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에서는 조금 수술 전에 면밀하게 증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침할 때도 새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소변 급할 때 못 참는 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혼합성 요실금에서도 요실금 수술 후에 복압성 요실금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호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급박성 요실금이나 급박요를 동반한 경우에 복압성 요실금은 좋아졌는데 이 증상이 남아 있으면 이 증상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래 새나 저래 새나 나는 새는 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새는 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 만족도가 엄청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복압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에도 수술 후에 급박요나 급박성 요실금 우리가 드노버 어전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론 되어 있는데 이제 유병률은 한 4에서 5%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혼합성 요실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수술 후에 급박요나 급박성 요실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수술 전에 급박성 요실금이 복압성 요실금보다 더 도미넌트했던 경우. 그러니까 나는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거는 1 년에 몇 번 안 됐는데 맨날 화장실 갈 때마다 급하고 급할 때 못 참아서 소변이 나와서 "그게 더 불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술 후에 관련 요실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역동학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변을 저장해 주는 기능하고 소변을 배출해 주는 기능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저장기에서 방광의 소변이 많은 양을 낮은 압력으로 우리가 저장해 줄 수 있는 게 방광 저장 기능이 좋은 건데 검사를 하다 보면 소변이 쪼끔만 차도 마렵거나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 방광이 이런 경우에 불수의적으로 막 수축을 하는 것을 보이는 방광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혹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비만, 과거에 골반 수술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급박요나 급박성 요실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실금 수술을 한다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요실금이 완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요실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수술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물론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수술 후에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정도로도 만족스럽다 하면은 수술 후에 우리가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나는 수술 후에 모든 요실금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요도 괄약근 부전인데요. 어 방광 우리가 이제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내요도 괄약근 부전은 요도 자체가 다물어 주는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요도가 계속 다물어져서 이제 요도를 우리가 소변이 새는 걸 막아 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요도가 살짝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면 소변이 계속 새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둥그런 게 방광이고 밑에 요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도에는 이제 괄약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요도 괄약근 내요도 괄약근과 외요도 괄약근. 그래서 내요도 괄약근은 약간 우리가 그 심장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잠깐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는 게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 뇌요도 괄약근은 그런 이제 우리의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쪼여지는 애가 되겠고요. 소변을 보려고 할 때만 얘가 이제 열리는 거고, 뇌요도 외요도 괄약근은 우리 의지대로 이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마려울 때 참는다, 그럼 참는다는 건 바로 이 외요도 괄약근을 오므려서 소변을 참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뇌요도 괄약근이 뭔가 다물어 주는 힘이 약하면 이제 소변이 샌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과는 쪼끔 다르게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도 소변이 새거나 복압 상승과 상관이 없이 소변이 새기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요역동학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 소변이 새는 방광 압력이 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6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든지, 요도의 어떤 폐쇄압을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20 미만이 된다. 그럼 우리가 뇌요도 괄약근 부전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 내시경 상에서도 이제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요도인데요. 우리가 요도를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는 건데, 이게 안에가 빵빵하게 요도가 다물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요도가 좀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도가 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뇌요도 괄약근 부전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것은 어떤 외상이나 수술 시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나 아니면은 요도 어떤 뭐 관련된 수술 이런 거를 할 때 요도 괄약근의 손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도 괄약근을 조절해 주는 어떤 신경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이제 제일 흔하겠고, 전립선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게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고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괄약근 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여성에서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요도라고 하는 거는 요도 안쪽에 우리가 음 그 튜브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요도 안에를 이제 요도 점막이 꽉 채워 줘야 되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요도 점막이 쪼끔 위축되고 얇아지면서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됩니다. 그럼 이제 요도의 코앞테이션이라고 요도가 다물어주는 힘이 쪼끔 약해지는 것도 이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어떤 요도 괄약근의 발달 장애나 선천적인 신경 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이 치료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요실금 수술 후에 어떤 완치율을 우리가 의사가 봐서 '소변이 새지 않는다.'라고 확인하는 객관적 완치율과 환자가 스스로 느꼈을 때 '치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완치율 둘 다에서, 왼쪽을 보면 이제 순수한 그 복압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12 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88, 85% 정도로 이제 우수하게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던 반면에, 그 뇌요도 괄약근 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치료 성적률이 50% 가까이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뇌요도 괄약근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복압성 요실금보다 치료 성적이 현저히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수술 전에 우리가 수술 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술을 잘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이 환자의 수술 전 요실금이 어떤 형태의 요실금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 후의 효과를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섬세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수술 후에 완치될 요실금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감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환자분들이 또 흔히 질문하시는 건데요. "나 요실금 수술이 너무 무서운데 약이나 다른 치료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교정 하나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변이 좀 새도 뭐 요실금 패드를 쓰거나 뭐 다른 케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그럼 그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불편해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적 교정만이 근본적인 치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술을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만 직후에 발생한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만 직후에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3 에서 6 개월 이내에는 대부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 케겔 운동이나 요런 걸 쪼끔 열심히 하면서 지켜보고 6 개월, 1년 후에도 요실금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요실금 수술을 천천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 또 급격히 체중이 증가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제 체중을 감량하고 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살이 찐다고 해도 똑같이 10 킬로가 쪄도 1년 이내에 10 킬로가 찐 거랑 10년 동안 10 킬로가 찐 거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빠르게 체중이 찔수록 우리 몸이 늘어난 체중을 버텨내는 그런 것이 따라오는 게 좀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갑자기 요실금이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질이나 요도의 위축성 변화가 동반되면서 요실금이 심해진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지켜보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요실금의 비수술적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골반 저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도질 항문을 지탱하는 골반 저근육의 코어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화시켜서 요도 주변의 지지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관련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은 영상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쪼끔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 만들어도 안 하면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골반 근육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그 효과를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평상시에 체중을 좀 감량한다든지 변비가 있으면 변비 치료를 하는 것도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실금 수술하면 평생 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실금 메쉬 테이프가 폴리프로필렌 성분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녹거나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으면 효과도 지속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년 성적률을 보면 이제 한 TOT 수술 후에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에서 효과를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제 1 년, 5 년, 10 년, 15 년, 17 년, 20년 해서 20 년까지 본 건데요. 20 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능적 수술치고는 이제 굉장히 롱텀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증상 모두 90%에 육박할 정도로 우수하게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명이 수술하면 9명 정도가 20 년까지 실금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다. 굉장히 훌륭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TOT는 그렇게까지 긴 거는 없고,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평균 한 16년 정도를 TOT, TVT를 무작위 방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추적 관찰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성적은 양군 간에 거의 동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고, 16 년이 지나도 환자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증상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재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메쉬를 넣은 그 상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주변 조직이나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커넥티브 티슈의 힘도 떨어지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근육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조직이 좀 약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재발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재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게 70, 70대 이후에는 과민성 방광이나 급박성 요실금이 좀 증가하잖아요.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그 요실금을 증가시키는, 재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장기적으로 잘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급박성 요실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급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급할 때 참지 못하는 그런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나는 별로 소변이 안 마려웠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그 느낌이 심해지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기 전까지 이게 참지 못하고 이제 급해지면서 나와 버리는 그런 형태의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만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전 연령대에서 나올 수가 있죠. 소아에서도 있고요. 급박성 요실금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러는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광은 소변을 많은 양을 낮은 압력에서 저장을 해 주는 게 얘가 그 저장 기능을 충실히 하는 건데, 뭔가 이유로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쪼끔만 차도 마렵고 심한 경우에 얘가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수축을 해서 소변이 막 급해진다든지, 이제 급해지면 우리가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참는데 그 참는 요도의 괄약근의 힘을 이겨버릴 정도로 이제 강하게 방광이 수축하게 되면 소변이 그대로 요도로 나와 버리는 거죠. 혹은 이제 그 방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이제 머리에 조절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로 설명을 하면은요. 디드라이브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차가 가만히 있잖아요. 방광도 이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이 머리에서 계속 억제 기전이 얘를 이제 약간 그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억제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방광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소변도 자주 마렵고 급박요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뇌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파킨슨이나 뭐 뇌출혈, 뭐 뇌졸중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억제 기능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급박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박성 요실금의 진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뇨일지나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요속 검사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배뇨일지인데요. 이 검사를 저도 실제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환자의 이제 평소에 배뇨 습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인데, 이 검사를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배뇨일지는 한 대개는 72시간 한 3일 정도 우리가 소변 보는 횟수랑 양을 요렇게 타임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약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을 아침 10 시에 뭐 300을 봤다. 여기다 300 이런 식으로 기계를 쭉 빠짐없이 72시간 동안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나 급박성 요실금이나 이런 배뇨장애 때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야간요,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는 야간요가 동반돼 있을 때는 야간요의 야간 요량을 우리가 측정해서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인데, 요렇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나의 점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쭉 체크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2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3점 이상이면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급박성 요실금과 같은 맥락의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방광에서 소변을 낮은 압력으로 많이 저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요.
요거를 따졌을 때 총점이 3 에서 5 점이면 경증, 6 에서 11 점이면 중등도, 12점 이상이면 중증,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박성 요실금의 치료는 가장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광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방광의 예민함을 없애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이 항무스카린 제제가 되겠습니다. 방광에는 이제 배뇨근이라고 해서 방광을 수축시켜 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방광을 수축시켜 주는 수용체를 이 약이 차단을 해서 방광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는 것. 불수의적으로 수축한다는 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수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고거를 좀 억제시켜 주는 그런 원리의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횟수나 급박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여 주고요. 이 약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작용인데, 이런 약물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은, 이런 약물이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요. 복용을 하면은 이게 흡수가 돼서 혈액 안으로 다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조직 특화적으로 방광에 작용한다고는 해도, 나머지는 뭐 눈물샘이나 침샘, 장, 머리 이런 데로 이제 가서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를 나타낼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침샘의 근육을 수축을 막는다든지, 눈물샘의 근육의 수축을 막는다든지, 장 운동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이 마르거나 침이 안 나와서, 눈물이 안 나와서 눈이 좀 마르고 변비가 쪼끔 심해진다든지, 머리에 이제 일부 작용하는 경우에는 졸리거나,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에서는 살짝 이제 인지 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약물의 부작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베타3 작용제가 되겠는데, 이런 약들은 이제 방광에 있는 수용체 중에서 방광을 이완시키는, 늘리는 이제 수용체를 얘가 더 일을 많이 하게 자극해 줘서 방광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부작용은 좀 적은데, 약간은 급박료가 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가 쪼끔 부족할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아까 그런 이제 항무스카린 제제와 같은 부작용은 없는데, 드물게 이게 좀 커다란 혈관에 작용을 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두통, 빈맥을, 이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드물게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 두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쓰거나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약제가 복합되어 있는 신약도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급박성 요실금의 이제 대표적인 치료 제제가 되겠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치된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먹으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물에 좀 잘 안 듣는 경우에 이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이런 이제 시술이나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90%가 좋아지니까 이제 나머지 10% 하고,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2 차적인 치료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인데요. 이게 우리 얼굴에 맞는 그 보톡스가 맞습니다. 그 보툴리늄 톡신을 우리가 방광 근육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서 방광이 과하게 수축하는 거를 억제해 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급박료나 급박성 요실금의 경우에서도 70-80% 정도에서 증상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요. 보톡스가 이제 영구하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6 에서 9 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는 것보다 6 개월에서 9 개월에 주사 한 번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6 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쪼끔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치료의 가장 허들이라고 하면 이제 부작용인데요.
아직 저는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학회나 여러 선생님들 에서도 이게 이제 약물이 쪼끔 방광 근육을 너무 진정시킬 때, 우리가 이제 보톡스도 얼굴에 너무 이제 과용량으로 맞거나 좀 부정확하게 맞게 되면은 표정근이 좀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5에서 10% 정도 소변을 보기가 어렵거나 아예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약기운이 빠질 때까지 이제 자가도뇨, 소변을 몇 시간마다 빼내거나 소변줄을 끼거나 이제 요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추신경 조절술은 이제 좀 우리가 청골신경, 꼬리뼈에서 나오는 신경에 전극을 이식해서 방광이나 뇌로 가는 신호를 좀 조절해 주는 수술인데, 쪼끔 이런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경피적 후경골 신경 자극술, 방광 확장술 이런 것들은 아주 심한 형태의 요실금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약물 치료로는 이제 방광 훈련, 소변을 좀 참아 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예, "소변을 좀 참아 보세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소변을 몇 시간을 참아야 되냐?" 하시는데, 이 치료에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소변을 참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이제 5 분, 그다음에 10분 이렇게 내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쪼끔 늘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방광의 신경을 쪼끔 안정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몇 시간을 참느냐 그거보다는 소변 양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인 방광의 최대 용적을 한 600cc 정도로 보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한300-400cc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내가 '소변이 마렵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한 소변이 300-400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나 소변 꽤 참은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소변량을 한번 재 보시면 한 200에서 250cc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변을 쪼끔 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소변을 좀 참았다 봤더니 500cc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좀 너무 참은 거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소변을 보는 거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배뇨 장애가 있다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배뇨 증상이 동반돼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쪼끔 우리가 본인이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소변량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내 소변 습관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약을 먹으면서도 가끔 이런 걸 확인해야 치료 효과를 우리가 조금 효과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조절도 좀 필요한데요.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에 이제 소변을 보는 횟수도 많아지겠지만 급박료도 쪼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300-400cc를 참는다고 해도 물을 많이 먹어서 1 시간 내에 빠르게 300cc가 차는 거랑, 물을 안 먹어서 3 시간, 4 시간 만에 300cc가 차는 거랑, 소변이 이제 좀 방광의 소변이 빠르게 찰수록 우리가 빈뇨나 급박뇨를 조금 느끼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민성 방광이나 급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하는 거를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이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가 이 카페인입니다. 여름엔 또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으로 빈뇨나 급박뇨가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급박뇨나 과민성 방광은 날씨가 추울 때 쪼끔 심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심해졌다가도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은 원래 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여름에 더 심해지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더워서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 커피 이런 걸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수박 같은 거 많이 드시고 하면 수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이런 증상이 쪼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어
마무리를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성 요실금을 치료를 할 때 의사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분이 병원에 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즉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 요실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요실금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의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요실금이 수술 후에 완전히 좋아질 요실금이냐를 수술 전에 가능하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 주신 거 조금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님, 40대 중반이시고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셨군요.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찔끔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유, 40 늦은 나이에 출산하셨으면 이제 조금 육아도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요실금이 맞을 거고요. 사실 요실금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만으로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기를 또 낳을 계획이 있다. 그럼 이제 수술을 분만을 다 마친 후에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하셔서 우리가 요실금을 치료를 하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라떼 님께서 평소에 일하느라 오줌을 좀 참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나중에 소변 볼 때 배가 아프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요실금 아니 방광염이 올 수 있나요? 요실금도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예, 또 이게 제가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을 참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거죠. 나 어떤 분들은 "소변을 많이 참았다."라고 하는데 뭐 300cc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난 소변을 안 참아요." 하는데 500cc씩 참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이 넘어가면 방광에 쪼금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방광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방광이 쪼끔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소변을 참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광염은 대개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것만으로 방광염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그때 이제 "세균 감염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광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겠고요. 소변을 참기만 해서 우리가 요실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방광 내 압력이 자꾸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면 방광에 2 차적인 변형이 생기거나 다른 형태의 이제 배뇨 장애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규진 님은 어머니께서 60대 후반이신데 요실금 증상이 있으시다고요. 약물 치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인데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요실금이 어떤 요실금인 증상이신지가 사실 중요하겠고요. 또 이게 기침할 때 새는 요실금이라면 이제 수술 말고는 치료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면 이제 수술을 해서 좀 편해지면 되는 거고, 내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짜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견뎌야 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비용도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정도로 불편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어 네. 수술을 하면 뭐 "영구적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20년 후에도 10명 중에 9 명은 그 요실금이 잘 치료되고 있었다. 꽤 훌륭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소변 볼 때 뒤끝이 찌릿한 거는 요실금보다는 방광염 증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고거는 방광염 치료는 이제 항생제니까
병원 내원하셔서 약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방광염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하면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전신 마취인가요? 물론 이건 이제 병원마다 좀 폴리시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요실금 자체는 대개는 한 15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뭐 우리가 간단히 수면 마취 같은 걸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시고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제 수술하고 그 요실금 메쉬가 그 자리에 완전히 이제 딱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는 한 3주 정도 피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 요실금 자체의 통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 배뇨 훈련에서 낮에 2 시간 참으라고 하는데 요실금 환자에게만 해당되나요? 2 시간을 못 참으면 배뇨 훈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간도 중요한데 이제 뭐 많은 연구에서도 이제 2 시간 그다음에 3 시간 이렇게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또 하기는 어렵고 물을 좀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막 2 시간 참아도 막 방광 소변이 400 이상씩 이게 차게 되면 참을 수가 없고 참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시간보다도 중요한 게 소변량을 한번 체크해 볼 거를 권유를 드리겠고 요실금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못 참으면 배뇨 훈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소변이 마려운 시점으로부터 5 분, 10분 이런 식으로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정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음 약물 치료를 동반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